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 작은형, 누나, 그리고 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먼저 장남 김태수 씨 3억 원, 차남 김민수 씨 3억 원, 장녀 김미영 씨 3억 원.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막내 김철수, 저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이요? 네.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 없다고? 아버지가 나를 유언장에서 뺐다고? 큰형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없나 보네. 작은형도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아버지 속 썩인 게 얼만데. 누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버리신 건가요?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셨습니다. 재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각각 3억씩 받았으니 최소 9억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제가 불효자여서일까요? 사실 저는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큰형은 전무, 작은형은 이사, 누나는 감사, 모두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NGO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형제들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철수야, 언제까지 그런 일 할 거야? 회사로 들어와. 아버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와 자주 싸웠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철수는 왜 저래? 좋은 자리 마다하고. 아버지 속 썩이는 거지 뭐. 나중에 후회할 거야.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5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NGO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형제들은 잘 살았습니다. 큰형은 강남에 집이 3채, 작은형은 외제차가 2대, 누나는 청담동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저는 월세 원룸에 살았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50,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아버지 장례 준비 우리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와서 절만 해. 형, 제가 도울 일은 됐어. 돈도 없는 네가 뭘 도와? 그냥 조용히 있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든 걸 정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 순서. 저는 구석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막내 아드님은 뭐 하세요?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얘는 그냥 봉사활동 같은 거 해요. 아, 그러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하지만 큰형의 목소리에는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 공개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형제들이 주차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도 철수는 포기하신 거야. 당연하지. 20년 동안 회사 일 안 도운 게 얼만데. 우리는 각자 3억씩 받았으니 됐어. 철수는 알아서 살겠지 뭐. 저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를 정말 버리신 건가요? 20년 동안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뵀습니다. 생신 때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됐다. 그럴 시간에 회사 나와.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장에 제 이름도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이강민입니다. 네, 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고인의 유언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유언장 다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따로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꼭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유언장은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급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남기신 걸까요? 혹시 제게도 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빚일까요? 갚으라고 하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전체가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이강민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변호사 단둘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고인께서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김철수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2년 전에 맡기셨습니다. 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뭐가 들어있는데요? 직접 열어보시죠.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봉인돼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몇 장,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철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형제들과 달랐다. 돈을 쫓지 않았다. 회사를 쫓지 않았다. 내 신념을 지켰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네가 철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년을 지켜보니 깨달았다. 네가 옳았다. 형들은 돈만 밝혔다. 회사 자리만 노렸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만 했다. 진심이 없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가난해도 내 길을 갔다. 그게 진짜 용기였다. 그래서 결정했다. 진짜 유산은 너에게 주기로. 진짜 유산? 손이 더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어제 유언장에서 네 이름을 뺀 건 이유가 있다. 형들이 시기하지 않게 하려고. 형들에게는 각각 3억을 줬다.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너에게는 따로 준비했다. 스위스 은행 계좌 1,000억 원이 들어있다. 1,000억?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1,000억 원이 들어있다. 잘못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1,000억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20년 동안 모은 거다. 회사 돈이 아니다. 내 개인 재산이다. 부동산 투자, 주식, 해외 사업. 형들은 모른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봉사활동을 더 크게 해도 좋다. 학교를 지어도 좋다. 병원을 지어도 좋다. 내 뜻대로 해라. 단 하나 조건이 있다. 형들한테 알리지 마라. 형들이 알면 싸울 거다. 법정 싸움을 할 거다. 그러면 가족이 깨진다. 그러지 마라. 너는 착한 아이였다. 2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는 자랑스러웠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보시죠. 서류를 봤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였습니다. UBS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고인께서 2년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입니다. 그럼 형들은 모릅니다. 어제 공개한 유언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신 걸까요? 편지에 쓰신 대로입니다. 김철수 씨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유언장에서 제외된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억 원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형들은 3억씩 받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1,000억을 받았습니다. 3억 대 1,000억, 333배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형제분들한테 알리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받나요? 스위스에 가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언제 가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주에 가시죠? 알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000억.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제 평생 월급을 모아도 못 모을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 거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철수야, 어디야? 집에 있어요. 유언장 얘기 들었지? 아버지가 너한테는 안 주셨더라. 뭐 어쩌겠어.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네, 형. 우리는 각자 3억씩 받았어. 나쁘지 않지? 하하하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축하해요. 그래. 너도 힘내. 그럼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형은 3억 받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000억 받았습니다. 형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기절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버지는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더 크게 하자, 학교를 짓자, 병원을 짓자,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형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 가족이 깨지게 하지 않겠다. 일주일 후 스위스에 갔습니다. 이강민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취리히 UBS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여권, 아버지 사망증명서, 상속 서류,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계좌가 제 것이 됐습니다.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1,000억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블랙카드를 건넸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당신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봉사활동을 더 크게 할 겁니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좋은 일 하시네요.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핫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으로. NGO 사무실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큰형 집에서.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큰형 집은 강남 타워팰리스였습니다. 50평. 시세 30억. 철수야, 오랜만이다. 네, 형.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형과 누나도 있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산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우리는 각자 3억씩 받았잖아. 근데 너는 못 받았지?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좀 도와줄까 해. 형이요? 우리 셋이서 1,000만 원씩 모아서 3,000만 원 줄게. 작은 형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불쌍해서 말이야. 3,000만 원이면 당분간 쓸 수 있잖아. 누나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습니다. 형들은 3억씩 받고 저한테 3,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3억의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저는 1,000억이 있습니다. 형들 재산을 다 합쳐도 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형.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 받고 우리한테 더 이상 손 벌리지 마. 알았지? 네. 그리고 명절 때 오지 마. 우리끼리 모일 거야. 네? 너 있으면 분위기 이상해. 넌 돈도 없고 우리랑 레벨이 안 맞잖아. 작은 형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재산도 생겼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근데 네가 있으면 좀 그래.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한데 이해해줘.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 여기 3,000만 원. 큰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너 바쁘지? 네.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봉투를 받습니다. 3,000만 원.
웃음이 났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형들은 저를 동정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주고 잘난 척합니다. 하지만 저는 1,000억이 있습니다. 형들이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기부하자.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NGO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직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 1,000억 중 100억을 재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10개, 한 개당 10억, 총 100억. 물론 제 이름은 숨겼습니다. 익명 기부자로. NGO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철수야, 어떤 분이 100억을 기부하셨대. 익명으로.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러게. 그 돈으로 학교 10개를 짓는데 아프리카에. 좋은 일 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도 썼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5개. 역시 익명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익명 기부천사 무료 급식소 5곳 운영. 총 기부액 추정 200억. 형들이 그 기사를 봤습니다. 큰형이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기사 봤어? 누군가 200억을 기부했대. 네, 봤어요? 대단하지? 돈이 얼마나 많으면 200억을 기부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아버지도 이 정도는 아니셨는데 누굴까? 글쎄요. 큰형은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인 줄. 반면 형들은 달랐습니다. 받은 3억을 펑펑 썼습니다. 큰형은 외제차를 샀습니다. 벤츠 S클래스 1억 5천. 작은 형은 명품을 샀습니다. 시계, 가방, 옷 수천만 원. 누나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얼굴, 몸 수천만 원. 3억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큰형이 또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형. 나는 좀 돈이 빠듯해. 네? 3억 받았는데 벌써 절반 넘게 썼어. 차도 샀고 집도 리모델링하고. 그러셨구나. 너는 괜찮아? 그때 3천만 원 준 거. 네, 잘 쓰고 있어요. 진짜? 3천만 원으로 1년을 버텼어? 네. 대단하다. 역시 너는 검소하게 사는구나. 큰형은 감탄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검소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미 300억을 썼습니다. 학교, 급식소, 병원 모두 기부로. 남은 돈은 700억. 형들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년째 형들의 돈이 바닥났습니다. 큰형은 빚을 졌습니다.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3억을 날렸습니다. 작은 형도 주식에 손댔다가 날렸습니다. 누나는 사치로 다 썼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불렀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사실은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해. 네? 혹시 내가 좀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2년 전에는 저를 쫓아냈던 형들이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형,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 1,000만 원만. 정말 없어요. 제발, 우리 형제잖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저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형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형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형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손을 벌립니다.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원룸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NGO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교 30개를 지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병원 10개를 지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20개를 운영했습니다. 고아원 5개를 지원했습니다. 총 500억을 썼습니다. 남은 돈은 500억.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익명 기부천사, 정체는 총 기부액 500억 추정. 한국 최고 기부자 중 한 명. 저는 여전히 익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추적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재단 서류를 파고들었습니다. 은행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김철수 씨십니까? 네. 저는 조선일보 탐사팀 기자 박준영입니다. 네. 혹시 희망나눔재단 설립자이십니까? 순간 멈췄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맞으시죠?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익명으로 하시는 건가요? 500억을 기부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가족들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왜 숨기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기사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익명기부천사의 정체, 평범한 NGO 활동가. 김철수 씨, 5년간 500억 기부. 형제들은 몰랐다. 유산받지 못한 막내 아들의 반전.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 휴먼 드라마네. 형들은 3억 받고 날렸는데 막내는 어떻게 500억을 뒷이야기가 있을 듯.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습니다. 철수야, 기사 봤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500억을 기부했다고? 네.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주셨어요. 뭐? 아버지가? 네. 따로 주셨어요. 얼마를? 1,000억이요. 뭐라고?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1,000억? 아버지가 너한테 1,000억을 줬다고? 네.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주셨어요. 큰형은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형과 누나도 전화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는 몰랐어? 아버지가 왜 너한테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만 알리라고. 왜? 편지를 남기셨어요. 제가 다르다고. 돈을 쫓지 않는다고. 형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형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으로. 큰형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건 불공평해. 뭐가요? 우리는 3억씩 받았어. 근데 너는 1,000억을 받았잖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나눠야지. 우리도 형제잖아. 아버지는 나누지 말라고 하셨어요. 작은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는 없어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나가 울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불쌍한 거 모르니? 우리 돈 다 떨어졌어. 형들이 펑펑 쓴 거잖아요. 그래도 좀 나눠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큰형이 협박했습니다. 그럼 소송 걸 거야. 유산 분쟁으로. 그러세요. 근데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합법이니까. 형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분노한 얼굴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산 분쟁 소송, 1,000억 원을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형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합법적으로 상속한 재산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형들은 패소했습니다. 언론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형제 간 1,000억 상속 분쟁, 막내 승소. 아버지는 왜 막내에게만?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예외를 뒀습니다. NGO 소식지 인터뷰. 왜 익명으로 기부하셨나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왜 당신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돈을 쫓지 않았으니까요. 형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형제들과 나눴으면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후회 안 해요. 형들한테 돈을 줬으면 또 펑펑 썼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남은 500억도 모두 기부할 겁니다. 더 많은 학교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겁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부자. 형들은 부끄러워해야 함. 형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NGO 동료들, 후원자들, 봉사자들, 그들이 제 가족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0이 됐습니다. 1,000억을 모두 썼습니다.
학교 100개, 병원 30개, 급식소 50개. 언론이 또 주목했습니다. 천억 기부자, 모든 재산, 사회 환원. 한국 역사상 최대 개인 기부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원룸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NGO에서 일했습니다. 월급 15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을 위해 쓰지 않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 큰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형, 내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하고 돈만 밝히고 아버지 뜻을 이해 못했어. 괜찮아요, 형. 넌 정말 대단해. 1,000억을 다 기부하다니. 나는 3억도 못 지켰는데 형도 잘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너처럼 살고 싶어. 천천히 해요. 늦지 않았어요. 큰형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결국 형도 깨달았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은퇴했습니다. NGO에서. 하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매주 급식소에서 일합니다. 손수 음식을 나눠줍니다. 어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배불리 먹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원룸입니다. 여전히 월세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1,000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진짜 부는 나눔이라는 걸. 진짜 부는 사랑이라는 걸. 아버지도 그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거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000억을 받는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